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의 일자리 사정도 안 좋아지면서 저소득층의 벌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득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실험이 분배 참사를 이끌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죠.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두 분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고려대 노동연구소 김성희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분씩 의견 먼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김성희 교수님부터. 예, 양극화 추세가 우리나라 심각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평가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작년 대비할 때는 그 가구 샘플이 좀 달라져서 그 작년하고 직접 비교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근로소득 측면에서의 감소가 저소득 가구에서 좀 더 심각했는데 이전 소득으로 메꾸는 게 충분치 않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였다고 봅니다. 네. 네. 예, 저는 참 못 사는 근로자들은 폭탄 맞은 것 같고요. 좀 잘 사는 근로자는 대박난 그런 기분입니다. 진짜 네. 이 빈익빈 부익부가 그냥이 아니고 네.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그 가장 살기 어려운 이 계층은 무려 40% 가까이가 소득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잘 사는 그 계층은 10% 이상이 막 올라가는 사실은 우리가 이 소득 주도 성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전면 다시는 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통계 작성 이래 15년 만에 최악으로 지금 벌어진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네. 특히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이 지난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그 네. 분기별 전체 가구 소득은 늘어났단 말이죠.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하면 네.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 경제 성장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정부의 이전 소득도 늘었고, 근데 문제는요. 이 소득 증가율 자체도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했는데 1, 2, 3은 좀 올라가다 4분기 뚝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작년 4, 4분기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는 더 고달프다.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을 우리가 무조건 좋아할 수도 없고, 그다음 두 번째는 소득 증가했을 때 우리가 기쁜 거는 뭐냐 한다면 좀 어려운 근로자들이 잘 살게 되면 우리는 기쁠 텐데 정말 잘 나가는 이 근로자들은 더 버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코 방한 소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교수님, 네.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가 왜 이렇게 두드러졌을까? 네, 예. 이 부분이 참 뼈아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분위나 2분위의 노인 가구나 단독 가구 비중이 인구 추세상 늘어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특히 감소해서 1분위, 2분위 소득이 낮아진 것은 노인 이분들이 이제 근로 능력이 없는 분도 있으시고 네. 있지만 취업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취업을 해도 초저임금, 최저임금 시급을 받더라도 몇 시간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측면인데요. 그래서 이런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좀 다른 대책들이 동시에 구사돼야 된다. 취업을 해도 잘 많은 돈을 벌 수 없는 분들에게는 장려금이나 추가로 지급해주는 소득보조 정책이 필요할 거고요.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에는 복지제도 차원에서 또 이 기초연금도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도입했지만 그 속도가 이런 소득 감소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속도를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돼 있고 어렵고 그다음에 고용 사정도 몫이 연관된 얘기지만 어렵고 그 여파가 소득 계층별로 따져보면 소득이 적은 하위 계층에 더 집중적으로 영향을 줬단 말이죠. 예, 특히 근로소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 측면 그리고 저소득층에서는 공적인 소득보조 정책 이전 소득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에는 그 격차가 워낙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고임금 계층과 저임금 계층 사이에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 20%만 네.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하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위 하위 그 계층별 차이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예. 우리가 이제 소득 불평등 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이번에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는 하위 소득에 상위 소득이 몇 배나 되느냐 이제 네. 이 부분인데요. 그걸 비교를 했더니 이때까지 보통 우리가 4.6배 정도 났는데요. 네네. 작년도에는 무려 그게 5.6배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었어요. 엄청 늘은 거죠. 그러니까 예. 거의 20% 정도가 갑자기 폭등한 거예요. 소득 불평등 지수가.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는 1인 가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인 가구 이상이에요. 예. 네. 근데 1인 가구는 우리나라 이 전체 가구 중에서 무려 30% 가까워요. 근데 1인 가구는 대부분 빈곤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고령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단독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라면 소득 불평등 부분이 악화되는 게 지금 이번에 통계청 발표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어떤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쯤 되면 또 얘기가 나왔지만 소득 주도 성장 이대로 가야 돼? 라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도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냉정하게 봤었을 때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직은 하나도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식의 부정적인 견해들이 계속 나오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예. 뭐 성장을 하면 분배는 잘 풀릴 것이다라는 것을 뒤집은 게 소득주도 성장이죠. 성장을 통해서 분배가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해서 분배 문제에 우선 초점을 줘도 그것이 오히려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성과를 보기에는 뭐 정책의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측면도 있고 또 뭐 올리는 대신에 또 한편 뭐 고용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정책에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측면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그러니까 분배 문제에 대해서 주안점을 더 둬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라서 소득주도 성장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이만큼 이 소득주도 성장에 박차를 더 가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김태희 교수님은 다른 의견이실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뭐 진짜 이걸 경강부회라 그러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잘못은요. 이른바 고소득 계층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녁이 있는 삶, 근로시간 단축. 그 누구의 도움으로 갔느냐? 고소득 계층으로 도움을 간 거죠. 그러면 저소득 계층, 이 사람 누구냐면 반찬값이 없네. 저녁값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그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했더니 가장 혜택받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임금 올라갔고요. 반면에 저소득 근로자들 경우는 일자리가 없어지네. 근로시간이 주네. 소득이 감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누구의 어떤 소득주도 성장이냐. 그 어떻게 보면 좀 타겟을 다시 재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사실은 속도 조절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동결이 가야 되고요. 또 최저임금에 대해서 차등 적용해달라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 아팠어요. 대통령한테 저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죽했으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 제 길로 갈 수 있고 소득주도 성장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얘기에 뭐 잠깐 툴을 달린다면 52시간 그 상한제는 아직
저 중소기업에 적용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를 상층부터 영향을 주는 정책은 상층부터 시작돼서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나중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딱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을 증대하는 효과, 임금을 높이는 효과와 근로시간이나 고용을 감소시켜서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어떤 게 크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층별로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임금 계층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런 요인보다도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나 다른 어떤 소득 보조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독으로 소득을 가지는 그런 가구, 그다음에 노동 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 그런 보완책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일관되게 일단 추진된 다음에 그 결과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양상은 전반적인 그 침체 양상의 반영물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효과를 구분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부가 뭐 아동 수당도 그렇고 기초연금 각종 수당을 지원했고 또 역대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꽤 많은 지원을 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 방식의 문제,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뭐 다른 방식의 소득 분배가 이루어져야만 이런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이번에 또 다른 충격, 그러니까 네. 분배 참사, 고용 참사, 분배 참사에서 오늘 복지 참사가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이제 돈을 줍니다. 이전 소득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게 누구한테 갔느냐 봤더니 가장 못 사는 계층들 이쪽 경우는 한 20% 가까이 늘었어요. 근데요, 가장 잘 사는 계층들 5분위 계층이라 그러는데 50%가 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줄 복지가 말이죠. 사실은 임금도 높고 일자리도 안정된 쪽에 있어서 더 많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뭐 국민연금이든 이런 부분들이겠지만, 그리고 이쪽 경우는 실업급여로 이렇게 갔겠지만, 하나는 뭐냐면 못 사는 사람은 실업급여 받은 거고요. 그다음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뭐 국민연금 이런 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지 부분도 이번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어떤 민낯으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고용과 분배와 복지 문제를 모든 걸 아우르는 이런 방향으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사실은 이 지금과 같은 상황들 계속 지속될 거다, 더 악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는 소득하고 지출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요 소득 부분만 본 건데요. 사실은 지출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 아직 복지제도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은 이제 시작인 거고요.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 수당도 이제 시작한 거고 그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아직 오래 걸릴 거고, 오히려 복지 부분은 지출을 축소해주는 의료비나 뭐 생계비를 축소해주는 정책이 중심이 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득과 지출을 양면을 다 보고 지출을 축소해서 적은 돈으로 살 수 있게 하는데 우선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복지제도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고소득층이 이전 소득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게 소득과 연계되어 있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기초연금도 사실 한나라당이 먼저 도입했던 거고,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거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거거든요. 이 정부에서 이제 더 올렸다라는 것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사실 아직 멀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분배에서 우리나라 양극화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분배 참사이고 또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 분이요.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타개해야 되는 건 맞죠. 그 대명제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시죠. 뭐가 있겠습니까?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김태희 교수님. 이럴 것 같아요. 우선 급한 것부터 빨리 풀 거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지금 시계가 찰칵찰칵하거든요. 최저임금 속도 조절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 되게 되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동결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기업들 그리고 또 이 고령자들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 우리 차등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 중인데 그 개편 논의를 사실은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맺어라. 지금 벌써 4분기에 지금 나빠졌는데요. 금년도 경제는 작년보다 더 나빠진다는 게 정부의 지금 예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서두르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참사 정도가 아니라 퐁 망한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가장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벌어가지고 소득이 내는 게 가장 으뜸입니다. 정부가 뭘 다 책임져 줄게, 정부가 다 소득 올려줄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번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정부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 만들고 그리고 또 항상 뭐 이렇게 좋은 일자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본다라면 여가 시간 이용해서 짜투리 시간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 노동의 어떤 관행을 좀 더 유연화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네. 네. 김상희 예. 교수.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 우리 이렇게 소득 분배 악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주목하는 나라들이죠.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최근에 독일과 영국이 그렇습니다.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쓰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죠. 그래서 보수적인 정부조차도 최저임금 인상에 주목한다라는 점, 노동빈곤 일을 해도 가난한 문제를 푸는데 가장 유력한 수단인데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와 겹쳐서 높은 자영업 비율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못했다라는 점이 문제지만 저임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책을 잘 혼합해서 이쪽과 저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피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 때문에 저임금 문제 해소에 분배 악화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 중요한 수단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취업 가능성이 낮은 사람하고 이런 그 유형별로 대처 방법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 수준이 낮으니까 복지 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또 최저임금 인상하는 문제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문제 이런 것이 골고루 같이 다양한 계층을 겨냥해서 써야 되고 높은 자영업 비율에서 경기 침체와 겹쳐서 가불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자영업이 최저임금의 영향에서 어떤 타격을 받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임금 안정자금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전개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희 교수, 김성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